이제 4단원의 마지막 중단원 네 번째,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개발과 국토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지역개발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학습이 끝나고 나면 확인학습으로 설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 그 유튜브에서 설명 부분을 열어보면 거기 URL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4-1 지역개발과 국토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지역개발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 국토의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역개발과 국토개발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지역개발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토개발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개발로 인한 공간 및 환경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역개발의 의미와 방법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지역개발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우리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은 그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돼 있죠. 근데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내륙에 있는 지역의 잠재력과 해안가에 있는 지역의 잠재력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지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지역 격차를 줄임으로써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의 무슨 발전,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지역 개발 방식에는 불균형 개발 방식과 균형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불균형 개발 방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다가오죠. 하지만 불균형 개발 방식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효과적인,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주로 이 옛날에 또 약간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불균형 개발 방식은 중앙 정부가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하향식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향식, 상향식 옆에 선생님이 지금 모식도를 그려왔는데요. 개발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 정부고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중앙 정부가 계획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의 개발이라는 거죠. 자, 이런 하향식 개발, 불균형 개발은 투자 효과가 가장 큰 지역, 바로 성장 거점을 지정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발 방식은 잘하는 놈을 키우는 거죠. 잘 나갈 수 있는 놈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고요.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의 어떤 의사가 무시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역류 효과가 클 때 지역 격차가 더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점이 있었다고 했죠. 이 거점 지역이 오히려 이 주변 지역의 인구라든지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거점 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거점에서 개발의 이익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거점 지역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효과, 이 역류 효과죠. 그러면 주변과 거점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균형 개발 방식은 지역 개발을 할 때 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상향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왼쪽에 와서요. 지역 주민과 이런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이게 필요해요 라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 개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적 발전과 형평성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개발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꼭 자기가 이제 원하지 않는 거는 진짜 원하지 않겠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동네에 좋은 것들만은 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역 이기주의의 두 가지 양상이 있죠. 현상이 있습니다. 님비 현상이 먼저 있죠. 우리 동네에는 절대로 안 돼. 결사 반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주로 혐오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핀피는 그 반대 현상인데요. 우리 지역에 이걸 유치해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철도역 같은 것들 아니면 어떤 좋은 시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치하고자 하는 뭐 첨단 산업단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주 경제적 효과가 크니까 유치하려고 하겠죠. 우리도 얼마 전에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미 지역도 SK 하이닉스 그쵸?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우리 동네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밑에는 선생님이 또 약간 다른 건데요. 이런 부분들 바로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수학교,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어떤 지역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결사반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장애인 학부모들이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일까지도 너무 이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토개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1970년대에 경제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거점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자, 거점 개발은 주로 불균형 개발이라 그랬죠. 자, 무슨 식이라고 했습니까? 하향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기억하시죠? 자, 1980년대에는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역개발 정책을 썼습니다. 자, 거점과 균형개발 방식의 한 사이 정도의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80년대에 수도권 정비 계획이 1982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지방 도시를 육성해서 지방 분산형 국토 결격을 만들려고 하는 무슨 개발 방식? 균형 개발 방식을 썼고요. 2000년대에는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화에 적합한 글로벌 녹색 국토 실현, 그러니까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70년대 바로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인데 공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사회 간접자본인 어떤 도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항만 이런 것들 주로 어디입니까? 서울과 남동임해 지역에 집중되었었죠. 자, 그리고 2차가 바로 이제 광역 개발 방식을 사용한 개발 방식인데요. 국토의 다핵 구조,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중심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요, 3차는 바로 이제 균형 개발 방식을 3차 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신산업지대 육성하고 지방을 육성하고 수도권은 집중은 억제하는 어떤 이런. 그리고 4차는 2000년에서 2020년인데요. 여기는 4차 국토 종합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합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했고요. 안전국토 이렇게 또 말을 붙였죠.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0년이면 곧 끝나지 않나요? 그쵸? 그럼 요 다음 5차가 있겠죠. 그쵸? 자, 5차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발과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이런 개발 정책이 그때그때 사용되었는지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고속국도, 항만, 다목적댐, 산업단지 등 사회 기반 확충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숲공원이라든지 울산 태화강변 생태공원 같은 것들의 어떤 환경 친화적 개발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서울 숲공원의 모습이고요. 또 여기는 산업단지 중에서 대표적인 울산 지역의 태화강변에 있는 태화강 대공원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부분인데요. 여기 개발이 없죠. 그렇죠? 그냥 계획이죠.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글로벌 녹색 국토고요.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를 했고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를 했고요.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를 했습니다. 추진 전략들도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잘 이루어졌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차가 끝나고 5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가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구가 지금 감소할 예정이고요. 인구 구조도 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토의 변화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빠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성장 추세를 또 대비해야 되겠고 기후 환경 부분들의 변화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우리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또 국토 생활 공간이 또 지능화되고 변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참여와 분권, 바로 지방 분권제가 지금 정착되었고요. 국내외 정치 여건들도 지금 일본과의 관계, 미국,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 등도 대비를 해서 우리 국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메가 트렌드 부분들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에 따라서 국토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비하고 개발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차는 비전이 이겁니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 이거고요. 더불어 살기 좋은 균형 국토인데 여기는 지역 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국토가 목표고요. 그 다음에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전략이 있네요. 분권과 협력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역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생활 공간 조성, 4번째로 계획적 국토 관리와 매력적인 경관 창출, 그리고 5번째 통합 연계형 네트워크 구축과 지능형 국토 관리, 6번째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 국토 조성,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국토종합계획과 5차 국토종합계획을 이렇게 좀 한번 비교하는 것도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토개발로 인한 공간 및 환경 불평등, 불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우리 거점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농촌은 많이 낙후되게 됐죠. 그러면서 공간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너무 과도한 집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우리 한번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의료시설 분포를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지역의 47%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전국 변호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소득도 보게 되면은
서울, 경기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뭐 대구만 해도 2.9밖에 안 되고요. 경북도 5.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리 비수도권 지역이 많이 경제가 침체되거나 또는 인구와 자본 같은 것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주하면서 농촌과의 격차 문제도 너무 심하고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어서 청장년층 인구가 계속 도시로 유출되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시설 같은 것들이 유지될 수 없고 뭐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최근에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발생하는 어떤 환경 오염과 피해가 어떤 좀 환경 불평등이라는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 접근하고 있는데요.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장 같은 것들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지 않고 어떤 주변 지역들에 특히 심지어는 어떤 농촌 변두리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및 환경 불평등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또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까지도 많이 들고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어떤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탐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의 자료 7번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받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시도별 정보 격차 받고 9번은 석탄 화력 발전소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7번과 8번을 보게 되면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서울, 경기나 또는 남동임의 공업지역 이런데 많이 이제 몰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시도별 정보 격차도 시 지역과 뭐 이런 것에서 특히 수도권과 영남 지역 중심으로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봤을 때 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이 가진 어떤 환경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지적인 공통점은 주로 해안가에 많이 입지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에 많이 입지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석탄은요, 수입하는 석탄입니다. 우리 역청탄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전용으로 쓰이죠,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닙니다. 수입이 되게 편리하고 또 공업 지역들이 대부분 다 해안가에 많이 입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도시들과 좀 가까운 위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환경 오염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특히 화력 발전소에서는 분진이라든가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오염을 오히려 그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발전소를 지니고 있는 이 외곽 지역, 이 주변 지역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환경 불평등 문제 또한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4-4-2 바람직한 지역개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직한 지역개발 방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바람직한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토의 공간 및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은 투자를 해주고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방이 지금 좀 낙후돼 있죠. 그래서 지방에다가 혁신 도시라든지 기업 도시 같은 것들을 지금 짓도록 하고 있죠. 지금 왼쪽에 자료 1번에 보게 되면은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가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이렇게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수도권 지방 중심 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지역 행복 생활권으로 이제 묶어서 보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농촌 체험 관광, 장소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또한 이루어지면서 이 농촌 지역들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지역개발이 필요하고요.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국토균형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님비나 핀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리가 답이다. 지역 만들기 위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 행복 생활권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3번 지역 희망 프로젝트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이 먼저 어떤 것인지,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의 개발 욕구에 충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래 세대에다가 이 개발 능력을 해치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미래 세대들도 누리고 해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떤 국토 공간에 관한 사회 경제적 요구와 환경 및 생태적 기능의 조화를 이루면서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발전 모형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경제적인 것들도 효율성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생태적인 목적들도 달성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빈곤과 공평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어떤 모형,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토의가 많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서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이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이나 슬로우 시티 운동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시티 운동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지금 밑에 설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는 어떤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어떤 틀 안에서 이 슬로우 시티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시티 지도를 쌤이 지금 준비했는데요. 한 15개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도에는 12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추가된 지역들 한번 표시해보면 여러분도 좋을 것 같고요. 슬로우 시티의 목적, 기본 개념, 배경, 그리고 여기 지금 슬로우 시티의 어떤 그 아이콘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 달팽이, 슬로우한 어떤 대표적인, 그쵸? 캐릭터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시간 뭐 배울지부터 살펴볼게요. 이제는 대단원이 바뀝니다.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라고 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자원을 배울 거고요. 농업을 배울 거고, 공업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교통, 통신도 배울 거고요. 서비스업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원의 특성과 그것에 대한 분류, 이렇게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 학습하는 거 밑에 설명 부분에 URL 클릭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